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찜통더위 속에 일하던 고령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만 이틀 동안 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복숭아밭에 미처 챙기지 못한 옷과 신발이 남아 있습니다. 폭염 속에 밭일을 하던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겁니다. 발견 당시 남성의 체온은 37.8도로 사인은 온열 질환으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도 문경에선 이른 아침 밭일에 나섰던 90대가 길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예천에서도 80대 한 명이 숨지는 등 경북에서만 폭염 속 고령자 사망이 잇따랐습니다. 요즘처럼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을 때는 야외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가가지고 작업 좀 하면 오후에는 못해요. 더워. 복숭아 따마 새벽에 가가 우리도 오늘 한 5시 반 대가 작업하러 갔어요. 밭에. 가가 그리고 오전 한 10시까지 하고 작업 못해요. 광주에서는 야구 경기 입장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선 10대 소녀가 무더위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장마디 전국 곳곳에 한증막 같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열사병과 일사병, 탈진 같은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만 해도 4명이었던 온열질환자는 26일에는 46명, 29일에는 73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온열질환을 피하기 위해선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필수입니다. 꼭 외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충분한 수분 섭취에 신경 쓰고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최대한 차단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어지러움이나 두통같이 온열질환 증세가 나타난다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병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관계부처를 비롯한 지자체와 폭염 상황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온열 질환 예방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고령 농업인을 비롯한 폭염 3대 취약 분야 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어제 저녁 무렵 서울 서부 지역에 1시간에 8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잠깐 사이 내린 폭우에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도로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빗물 펌프장에서 쏟아진 물에 잠겨버린 길을 따라 시민들이 도림천을 건너는 모습이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완전히 침수된 도로로 차량이 지나가자 인도까지 물이 쏟아져 넘쳐 흐르고 맨홀들은 덜컹거리며 역류한 물을 토해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서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영등포에는 저녁 무렵 1시간 동안 79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광진과 서초, 강남 송파 등 서울 동부권에는 아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에 시간당 70mm 내외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비구름이 서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경기 고양시 등에서도 도로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운행을 했고요. 와이퍼를 아무리 세게 작동을 해도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경부선 영등포에서 구로역 구간 상하행선 모든 열차 운행도 30분 정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마치고 운행은 재개됐지만 KTX와 일반 열차 17대,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18대가 2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올림픽대로나 경인고속도로, 불광천길 일부 구간도 침수로 통행이 1시간 이상 중단됐습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편차가 큰 게릴라성 폭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와 침수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철근 누락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전단 보강근이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10개 단지는 구조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구조 계산은 제대로 됐지만 설계 도면에 전단 보강근 표기를 빠뜨린 등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무량판 구조로 설계 시공하면서 전단 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LH에 촉구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 10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초등학교 교사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공립 초중고 교사는 100명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57명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고등학교 교사가 28명, 중학교 교사는 15명이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불명이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 공황장애가 16명, 가족과의 갈등이나 신변 비관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을 옹호하거나 되레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2차 가해가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처벌 규정이 없거나 또 있어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현장입니다. 참혹함과 추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남겨진 공간인데요. 현장과는 달리 온라인상에서는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약자, 어린아이, 여성은 공격하지 않았으니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자. 신림동 사건을 다룬 뉴스에 달린 댓글입니다. 심지어 가해자지만 멋있다. 여자는 안 찌르는 상남자라며 가해자를 옹호하기도 하는데 이런 댓글에는 각각 좋아요가 3,000개 가까이 표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스로 목숨을 지킨 피해자를 두고 여자친구를 버리고 갔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는가 하면 조롱하는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가졌던 약간의 젠더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또 뭐 사소한 문제를 뭐 좋아요라든지 또는 그렇다라는 댓글을 마구마구 갖다가 붙이게 되면서 결국은 사건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데 그런데 2차 가해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은 개별 표현의 자유로 여겨지고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비난해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런 악플 같은 경우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자대상 모욕은 처벌 규정이 없어가지고 처벌이 안 되고요. 이 사자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유족이 고소를 해야 되는데 유족이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어렵고. 윤익은 경찰청장이 신림동 사건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유가족 모욕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지만 일선에선 수사가 실제로 쉽지 않을 거라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온라인상 2차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잡더라도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참혹한 범죄의 틈 바구니에서 피해자와 유족을 2번 울리는 2차 가해.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실효적으로 제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법원이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를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판사는 과거 참여했던 성범죄 사건에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질타하는 등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평일 서울 출장 중 호텔에서 성매매한 사실이 적발된 현직 A 판사. 법원이 A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기로 뒤늦게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에서 A 판사에 대한 수사 사실을 소속 법원에 통보한 뒤 현재 근무하는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판사에 대한 인사조치도 조만간 이뤄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법관으로 임용된 A 판사는 지난 2021년에 현재 소속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항소심 재판을 맡은 합의부 배석 판사로 근무하면서 최소 7건의 성범죄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판사가 참여한 재판부는 지난 2021년 9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취한 일당들의 항소심에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하며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또 같은 해 7월 성매매 알선업소에 자금을 투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A 판사는 지난 4월에는 단독 판사로 주점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 판사가 성매매 혐의가 적발된 뒤에도 한 달 가까이 계속 재판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22일 적발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 사실을 곧바로 통보받았는데도 소속 법원이 곧바로 배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소속 법원은 기본적 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렸고 휴정기 직전 혼선을 막기 위해 일부 사건을 부득이하게 진행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A 판사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전망입니다. 대법원도 내부 조사를 거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명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지명 시기는 조율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인사를 고려한 적은 전혀 없었다면서 인사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지난 5월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이동관 대통령 대외 협력 특보. 공식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2달 새 이동관 후보자 아들의 과거 학교 폭력 논란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국정원 언론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등 방송 장악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나 국회는 시끄러웠습니다. 제발 더 이상 나를 학교 폭력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달라며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해명돼야 할 의혹이 있다면 청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언론을 길들이려 해서도 안 되고 길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지명된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대통령실을 통해 입장을 내고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그 사이 대통령실은 여론 동향을 계속해서 체크했는데 이 후보자가 야권의 비판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지켜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임명 반대 의견이 적잖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지명은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해선 단 한 번도 생각이 바뀐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인사 철학으로 배경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인사할 때 중시하는 것이 전문성 그리고 소신과 강단이며 이런 측면에서 적임자로 봤다는 겁니다. 수차례 여러 장관들의 교체설이 돌았을 때도 한 번 믿으면 오래 쓴다.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던 윤 대통령의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실은 이동관 후보자를 앞세워 이른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생각인데 한편으로는 여론이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불통 이미지와 방송 장악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후보 지명 이틀 만에 언론 장악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법원 판결과 다른 해명을 내놨다고 주장하고 카더라식 보도를 할 경우 법적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라며 으름장을 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 스스로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에 겸허하게 귀 기울일 것이라는 각오는 어디 갔냐며 방통위원장 후보자 신분으로 법적 조치를 들먹이며 언론의 재갈 물리려는 처사가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보이콧도 검토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놓고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어제 논평회에서 인사청문회는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의무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이자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어린아이 떼쓰듯 자신들의 코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팽개치고 대놓고 정쟁만 하겠다는 선포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김 전 회장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등 혐의는 물론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쌍방울, 나노스 등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며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적용했지만 같은 법 176조 시세조종 혐의는 기소하지 않고 이스타항공과 쌍용차 인수전 관련 주가 등락 의혹 등은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야당과 한 장관의 대립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김 전 회장으로 목표를 바꿨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방해에 정치 권력을 총동원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닌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도지사 방북을 위해 깡패를 시켜 북한에 뒷돈을 가져다 바치는 건 당과 무관한 개인의 비리라며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의 정면 공격에 민주당도 발끈하며 맞받아쳤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법무부 장관이 단정적으로 혐의를 규정하고 정치 공세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가 아닌 무법부 장관입니까?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한 장관과 민주당의 공방은 이미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계획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뒤부터입니다. 최근에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찾아가 농성을 벌인 걸 두고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놓고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왜 영치금을 보내면 수사가 방해되는지 좀 더 장관한테 한번 여쭤보시죠.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민주당의 노골적 사법 방해로 모욕받고 있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라고 한 번 더 날을 세웠습니다. 수원지검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이 대표를 향해 빠르게 흘러가는 가운데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앞서 대장동과 성남FC 의혹처럼 검찰이 백현동과 대북 송금 의혹을 함께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앞으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웃도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셋째 주인 16일에서 22일 사이 발생한 확진자는 25만 3,825명으로 전주보다 35.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4주 연속 증가세로 지난 19일엔 신규 확진자가 4만 7천 명을 넘어서며 6개월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유행 이후 시간이 지나 면역력도 떨어졌고 현재 우세종인 XBB 1.5가 면역 회피 능력이 탁월한 데다 방역도 완화된 상태라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확진 사례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추가 의심 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 보호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관악구 동물보호소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고양이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에서 고양이 2마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나흘 만입니다. 당시 보호소에 있던 고양이 1마리가 인근 병원에서 식욕 부진과 호흡기 증상 등으로 진료를 받던 도중 폐사했는데 해당 동물병원장이 검역본부에 신고한 겁니다. 이후 병원과 동물보호소에 있던 고양이들을 모두 조사한 결과 3마리가 추가로 더 의심 사례로 나왔습니다. 고양이들 다 분리조치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다 죽는 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AI 걸린다고 해서 치사율 100%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현재까지 고양이와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감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들을 열흘 동안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지자체 2곳에서 확진 또는 의심 사례가 나온 서울시도 부랴부랴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25개 지자체 전체에 방역 상황실을 설치하고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미신고 민간보호시설에 대해 신속히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저희들이 이 민간보호소에 대해서 계속 검색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다 음성입니다. 이처럼 전파 경로조차 불확실한 만큼 지금으로서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는 주의 정도의 단계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경계나 심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단계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시설에서 동물을 볼 때는 개인 보호 장비를 철저히 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길고양이 사체는 만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집안에서 생활하는 반려묘의 경우 감염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병원 방문이나 야외로 나간다면 다른 고양이와의 접촉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다음 달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상황 악화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넉 달간 연장했습니다. 재작년 이후 4번째 인하 조치인데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하고 여기에 따라서 국내 또 휘발유 가격 등도 상승세입니다. 저희들도 그 민생 부담 측면에서 더 전향적으로.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가 각각 인하됐는데 다음 달 중순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연장 여부의 변수로는 어려운 세수 여건이 꼽힙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6조 원 넘게 덜 거쳤습니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금은 5조 원을 넘은 데 이어 올해 5월까지 관련 세수는 6천억이 적었습니다. 사실상 올해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은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인 점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지난 28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3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배럴당 84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지난 4월과 비슷한 수준까지 국제 유가가 오른 겁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7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99.3원, 경유는 1,411.8원으로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 수준과 전망,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때의 소비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가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하는 등 대응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히 오염수 대응을 넘어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정보전을 위한 일종의 전초전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6일 공식 트위터에서 오염수 안전성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우리말과 중국어 등 9개국 자막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했습니다. 또 AI를 이용해 인터넷상의 가짜뉴스 검색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일본 정부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한국 인터넷 매체 기사도 AI로 찾아내 수시간 만에 일본어, 영어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일본 정부가 가짜 정보 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앞으로의 정보전이 일본의 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망갔다는 가짜 뉴스를 SNS 등에 퍼뜨려 우크라이나 국민의 혼란을 유도했습니다. 중국도 사이버 공격 능력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데 타이완 유사시를 둘러싼 정보전이 활발해지면서 일본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지난해 8월 기시노부 전 방위상이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내용을 트위터에 쓴 것처럼 가장한 허위 동영상이 퍼진 바 있습니다. 일본은 또 해상자위대의 정보전 기간 부대 창설을 검토하는 등 허위 정보 대응을 전담할 조직을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대응 방안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는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해 한층 폭넓고 구체적인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我が国としては米国や韓国をはじめとする国際社会とも協力しつつ、悪意ある偽情報の拡散に対しては必要な対策を取るとともに 결국 일본은 오염수 가짜 정보 대응을 통해 안보 측면에서 정보전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체감 온도가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7도로 밤 사이에는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전부터 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가 넘겠고요.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 속에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지금도 서울 기온은 25.7도, 부산은 26.3도 등으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열기는 계속 쌓여만 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 대구와 강릉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35도 선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남은 한 주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된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국회는 보름 남짓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두고 여야 대치는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이 끝나면서 국회는 이번 주부터 다음 달 16일 8월 국회가 시작할 때까지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여름 휴가를 이미 떠났거나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엔 휴지기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양측의 신경전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를 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고 엄호해온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통위원장 인선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코드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놓고 정쟁판으로 몰고 가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언론관이나 아들 학교폭력 의혹, 배우자 인사청탁 관련 의혹 등을 부각하며 인사청문회보다 수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언론장악 기술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안치겠다는 불통과 독선의 대국민 선전포고는 국민의 분노를 부를 뿌립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이 왜 바뀌었는지 떳떳하면 당당히 국정조사에 임하라고 여당을 압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답해야 합니다. 땅이 있는 것은 대통령의 처가이고 노선을 바꾼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위법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게 없는데 국회 상임위를 놔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정쟁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더 이상 논란을 계속 제기하기 어려우니 국정조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 이슈를 끌고 가려는 잘못된 정쟁의 행태다. 이 밖에도 여당이 교권보호 해법으로 제시한 학생 인권조례 개정 문제와 수혜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편성 등 야권의 제안들도 민감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7달 연속 임시국회를 진행해온 여야가 잠시 숨 돌릴 틈을 갖게 됐지만 휴가철 이후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보 없는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선출 안건을 재논의합니다. 여야는 지난 27일에도 같은 안건을 논의했지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기자는 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앞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의사 일정을 정했다고 주장하며 전체 회의에 불참해온 민주당 위원들은 KBS 수신료 문제 같은 현안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분리해 논의하자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악질적인 좌표 찍기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물타기에 나선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 사업비 대납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상대로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 공소장을 분석해보니 반복적인 주가 조작에도 시세 조종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고 800만 달러를 빼돌려 북한에 몰래 줬다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빠졌다는 겁니다. 김성태의 행태로 보면 이게 편의 제공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국법법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봐주기 수사 배경엔 김 전 회장 등을 회유해 거짓 진술을 얻어내려는 목적과 쌍방울 변호를 맡은 친윤 전관 변호인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를 노리는 선택적 조작 수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담당 수사검사들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악질적인 검사 좌표 찍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사건 배후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자 되지도 않는 물타기에 나섰다며 사법 방해이자 법치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식물검찰을 만들기 위해 또 국민 편가르기를 위해 그토록 사용했던 악질적인 좌표 찍기를 다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와 민주당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온다면 민주당이 전원 퇴장이라는 극약 처방이라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앞으로 보름 국회 비회기 기간,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쌍방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이로 인해 재부상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다가오는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전국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 주말과 어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1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으로 농사일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경북에서만 폭염 속에 밭일을 하던 노인 4명이 숨졌고 경남에서도 밀양시와 남해군에서 농산일을 하던 2명이 숨졌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충북, 전북에서도 온열 질환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여름철 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에만 무려 1000여 건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무려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 사전에 주민 대피를 유도하는 방안들이 도입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여름 장마 기간 109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충남 청양군. 곳곳에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1명. 이달부터 도입된 스마트 주민 방송 시스템의 덕이 컸습니다. 제방뚝이 붕괴가 위험하오니 주민께서는 해관으로 전부 나오셔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이장이 주민 대피 안내 방송을 하면 외부 학성기뿐 아니라 마을 주민 모두에게 전화가 갑니다. 스마트폰과 일반 전화기가 울려 받으면 방송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장이 외부에 있어도 군청에서 긴급 연락을 받으면 음성 녹음을 해 동시에 알릴 수 있고 문자 메시지를 쓰면 음성으로 변환돼 전화로 연결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내 지역은 아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인식을 못 하셨는데 마을 이장님이 이제 목소리로 해서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없었으면 다 좀 큰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죠. 산림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피 방안도 추진됩니다. 산사태나 산불 등 산림 재난 상황에서 피해가 예상될 때 주민에게 대피를 강제 명령하도록 하는 겁니다. 올 연말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산사태 등 산림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주민 강제 대피 제도입니다. 올여름 장마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총 1000여 건,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 주민 강제 대피 명령은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일 그 효과가 실제로 입증된다면 홍수나 태풍 같은 다른 재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여야가 수해복구 지원 TF 두 번째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해 예방과 피해 지원 입법에 속도를 냅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여야 간사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두 번째 TF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4개 상임위 간사들의 협의를 바탕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수해를 지원할 법안들을 추려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다음 달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했지만 늑장 조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성매매 혐의가 적발된 A 판사에 대해 소속 법원이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만간 A 판사에 대한 인사조처를 결정하고 징계 절차 역시 내부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 판사는 지난달 22일 검거된 뒤에도 지난 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계속 재판을 맡아온 것으로 파악돼 늑장대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여름방학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칠하고 스쿨존 시작과 끝 지점을 표시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오늘부터 8주 동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의 스쿨존에서 9살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처럼 이 통학로 주변 보도가 없거나 좁은 구간에 대해 추가적인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법규 위반과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학원 수요가 높아지는 방학 기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는 경우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실시합니다. 적은 비용만 내면 가게를 홍보해주겠다는 광고업체 전화를 받고 업체와 3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동안 게시글 3개만 올라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년을 참아온 가게 사장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업체는 답을 미루다가 고소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환불해주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카페리언 A씨는 개업 며칠 뒤 가게를 홍보해주겠다는 광고업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루 800원씩 서버 비용만 내면 각종 홍보 혜택을 제공해준다는 말에 선뜻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광고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협력센터라고 소상공인 협력센터라고 하니까 뭔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좀 믿을만한 센터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나 계약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게 홈페이지 제작과 내비게이션 위치 등록 등 계약서에 명시된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A씨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업체는 3년 요금에 가까운 79만 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알고 보니 계약서에는 1년 약정이 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는데 A씨는 계약 당시 업체에서 명확한 설명을 들은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반 광고의 수처럼 3년은 무조건 모두 다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의무 기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 추가 비용이나 위약금 적용 없이 1년간 발급자금 혜택 그대로 양도받을 보면서 시도 처리까지 모두 가능하신 내용이에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유지했지만 업체가 1년 동안 해준 거라곤 블로그와 SNS에 올린 게시글 3개가 전부. 그마저도 홍보 효과가 미미해서 결국 A씨는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차일피일 답을 미뤘습니다. A씨가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자 업체는 그제야 전액을 돌려줄 테니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비밀에 붙이자는 합의서를 제시했습니다. 정말 힘들구나, 돈 버는 게 믿을만한 사람 없구나. 그래서 정말 믿을 사람 없다 이런 생각 들고. 취재진은 업체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같은 광고업체에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은 확인된 것만 30여 명. A씨는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시가 이달 1일 서해선 대곡 소사 구간 개통 이후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오늘부터 출근 시간대 9호선 운행 횟수를 4회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반 열차와 급행 열차가 각각 2회씩 운행 횟수가 늘어나면서 바뀐 출근 시간대 운행 시간표는 9호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신규 전동차 8편성을 조기 투입해 혼잡도를 더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 무인기를 선보여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한편으론 핵탄두 탑재를 추진하는 미사일들도 모두 과시했습니다. 괴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평가받는 ICBM 화성 17형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북한 열병식에서 마지막에 등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괴물로 평가받는 다탄두 ICBM 화성 17형이었습니다. 올해 4월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체 연료 기반의 화성 18형이 아닌 화성 17형이 열병식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일가항력의 절대병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의 장쾌한 대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화성 17형이 모습을 드러내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화성 17형이 주력 ICBM임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ICBM 개발 과정을 보면 공교롭게도 3년 주기로 새 ICBM이 등장합니다. 2017년 11월 화성 15형을 첫 시험 발사한 지 3년이 지난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화성 17형이 처음으로 공개됐고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8형은 화성 17형이 공개된 지 3년 가까이 지난 올해 4월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서슬찬 불줄기가 어세차게 내뻗치며 이로미로 북한은 남북 북미 관계와는 상관없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빌미로 ICBM 개발을 멈추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이번 열병식에선 초대형 방사포와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략 순항미사일과 해골의 해일에 이르기까지 핵탄두 탑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모두 과시하며 핵무력 강화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서 폭발물이 터져 200명 안팎의 사람들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경찰은 탈레반과 갈등을 벌이며 이 지역에서 테러를 일삼아온 IS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부상자들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둘이서 팔다리를 잡고 쓰러진 사람을 들어 옮기는가 하면 피를 뒤집어 쓰고 걸어 나오기도 합니다. 파키스탄의 친탈레반 성향 종교 지도자가 정당 행사를 여는 도중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정당의 지역 대표를 포함해 적어도 40명이 숨지고 150명 넘게 다쳤습니다.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자살폭탄 테러범이 보안을 뚫고 행사장에 몰래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테러를 저질렀다고 나선 곳은 없습니다. 다만 IS의 파키스탄 지부는 올해 여러 공격의 배후를 자처해왔고 이 정당의 지도자를 종교를 배반한 사람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테러를 강력하게 비난한 파키스탄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부상자 치료를 강조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전문가를 동원해 현장에서 폭발물에 관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수니파이자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인 IS와 탈레반은 서방 세계와 협상 여부를 두고 갈등을 시작한 뒤 테러를 벌이며 세력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 건물 두 채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아 파손됐다고 세르게이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이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소비아닌 시장은 현지 시간 30일 오전 텔레그램에서 올린 글에서 오늘 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있었다며 시내 건물 두 곳의 벽면이 약간 파손됐다, 사상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중국의 1대1로 사업 탈퇴를 검토하는 가운데 내각에서도 1대1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1대1로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은 즉흥적이고 형편없는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한광 훈련을 마친 타이완이 다음 달부터 타이완 해공군의 연례 미사일 실사격 발사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자유시보 등 타이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 해경은 다음 달 중순쯤 타이완 국책방산연구소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이 개발한 무인 시스템의 실사격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을 중심으로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동안 경찰과 함께 명동 일대의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한 식품위생과 판매대 구격, 보도위 불법 적치물 여부도 확인합니다. 서울시는 명동 외에도 종로와 청계, 동대문, 이태원, 홍대 등 7개 관광 특구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명동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도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지금도 서울 기온은 25.7도 등으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열기는 계속 쌓여만 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 대전은 33도, 강릉과 대구는 35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오전부터, 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가 넘겠고요.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도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